안녕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채널을 보면서 세상에 참 기구한 사연도 많구나. 난 저런 일 없이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다행이다. 그리 생각했던 애청자입니다.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기막힌 일이 제게도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 되었지만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 싶어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올해 제 나이 65, 서울의 한 시장 골목에서 30년 넘게 작은 백반집을 꾸려왔습니다. 이른 나이에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제 인생엔 오직 아들 하나뿐이었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며 악착같이 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안 치고 나무를 묻히고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번 돈으로 행여나 내 아들 기죽을까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해주며 금지옥엽 키웠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 녀석이 결혼 후 미국으로 떠난 지 벌써 2년,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들은 지는 1년이 다 돼갑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가게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한테 우리 아들? 그럼 미국 가서 아주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지. 성공했어.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밤만 되면 텅 빈 아들 방을 보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쓰던 낡은 책상, 벽에 붙여놓은 꼬깃꼬깃한 상장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걸까?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봐도 며느리 아이는 늘 어머님, 진우 씨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지금 출장 가서 며칠 집에 없어요. 하는 쌀쌀맞은 소리뿐이었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뚝 끊겨버렸습니다. 손주 녀석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영상통화 한번 하자고 사정해도 아이가 자고 있다는 핑계, 아프다는 핑계로 매번 거절당했죠. 제 전화를 피하는 게 느껴지니 더는 전화하기도 미안해서 그저 속만 태울 뿐이었어요. 그날도 창밖이 환해지도록 뒤척이다 깜빡 잠이 들었을까 머리맡에 둔 낡은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이 새벽에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아주 희미하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아들, 내 아들 맞니? 진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핑 돌았죠. 그런데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린 잔뜩 잠기고 갈라져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한국 가는 비행기 탔어요. 지금 공항이에요. 뭐? 한국에 온다고? 아니 말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냐? 유미랑 서준이는 같이 오는 게야? 제 질문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을 살피는 듯한 다급한 숨소리만 들려왔죠. 그러더니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발 공항에 도착하면 저 좀 숨겨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꼭 좀 숨겨주셔야 해요. 숨겨달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널 쫓아오기라도 하는 게냐?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말을 해봐.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아들은 엄마 미안해요. 지금은 전화 오래 못해요. 도착하면 다시 전화할게요. 제발 제발 하는 말을 끝으로 전화는 툭 하고 끊겨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진우야. 아무리 소리쳐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전화기엔 알 수 없는 번호라는 글자만 떠있을 뿐이었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숨겨달라니 대체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며느리가 미국 가서 한다던 한국 식료품 사업이 잘못돼서 빚쟁이라도 쫓아오는 걸까? 아니면 혹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한 건 아닐까? 우리 아들이 그 착해 빠진 녀석이 누구한테 쫓길 일을 할 애가 아닌데 그럼 며느리랑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서준이? 우리 강아지 같은 손주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안 좋은 생각은 자꾸만 꼬리를 물고 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끊겨버린 전화기만 붙들고 내 아들이 무사하기만 해 제발 아무 일 없기만을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동안 저는 하염없이 6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그날 말입니다. 그 아이 유미는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있는 허름한 백반집에 어울리지 않게 늘 말끔하게 차려입고 혼자 와서 밥을 먹곤 했죠. 처음에는 근처 회사에 다니는 아가씨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가 점심시간마다 저희 가게에 들러 밥을 먹고 가는 제 아들 진우를 유심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 녀석 나이가 32이었는데 어디 가서 자랑할 만큼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인물 하나는 훤하고 몸도 다부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비단결같이 착하고 성실했죠.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점심시간이면 꼭 제 가게에 들러 밥을 먹고 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 나이가 되도록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본 쑥맥이라는 거였죠. 그날도 아들은 구석자리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미 그 아이가 갑자기 제 아들이 앉은 테이블로 합석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주방 안쪽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다른 자리가 없어서요. 가게 안은 텅텅 비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제 아들은 여자가 말을 걸어오자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네 하고 더듬거렸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아이고 저 쑥맥 하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미는 노골적으로 제 아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가게에 오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말을 걸었고 살갑게 반찬을 더 달라며 제게도 애교를 부렸죠.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저희 엄마 생각나요. 전 미국에서 와서 이런 집밥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제 이름은 정유미인데 미국에서는 다들 에밀리라고 불러요. 어머님, 진우 씨는 여자친구 없으세요?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남자가 왜 혼자일까? 그렇게 며칠을 저희 모자 주변을 맴돌던 유미는 결국 제 아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태어나서 처음 사귀는 여자친구라며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했죠. 저 역시 그런 아들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장가갈 수 있겠구나. 저렇게 싹싹하고 예쁜 교포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좋아해 주다니. 저는 그저 모든 것이 고맙고 기뻐서 그 아이의 속내를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제 평생 소원은 딱 하나, 아들 장가보내서 예쁜 손주 보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만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유미와 결혼하겠다고 절 쫄랐습니다. 저는 너무 이르지 않나 싶으면서도 뭐 아들이 좋다면야 뭔들 못해주랴 싶었죠. 그렇게 저희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제 가게에 와서 밥 먹던 총각들도 다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저는 결혼식 내내 아들 손을 붙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정말 다 키웠구나. 저렇게 예쁜 색시 얻었으니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구나 하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들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어야 할 녀석이 퇴근하고 저희 가게에 들릴 때면 말수도 줄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 날이 많아졌죠. 아들, 무슨 일 있냐? 새아가랑 싸우기라도 했어?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아들은 늘 그렇게 둘러댔지만 저는 아들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아는 엄마입니다. 뭔가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며느린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 월급날이면 돈이 다 어디 갔냐고 닥달하고 명품 가방이며 옷을 사느라 카드값을 흥청망청 써댔다고요. 아들이 뭐라 한마디라도 하면 당신같이 쥐꼬리 많은 월급 받는 공무원이랑 결혼해준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 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 모든 걸 제게 숨겼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 착해 빠진 녀석은 혼자서 모든 걸 끙끙 앓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저녁을 먹으러 저희 가게에 왔습니다. 아들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며느린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고 있었죠. 밥을 다 먹어갈 때쯤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드릴 말씀 있어요.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손주라니,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저는 너무 기뻐서 며느리 손을 붙잡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뻔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복이냐. 우리 진우 잘했다. 우리 며느리 고맙다. 제 옆에서 아들은 그저 씁쓸하게 웃고만 있었지만 그때 저는 아들의 표정을 살필 경황이 없었습니다. 첫 손주를 본다는 기쁨에 저는 며느리에 대한 아주 작은 의심마저도 전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이 행복이 영원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10달을 기다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첫 손주 서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쏙 빼닮은 손주를 품에 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죠. 며느리도 한동안은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얼굴에 드리웠던 그늘도 조금은 옅어지는 듯 했고요. 저는 이제야 우리 아들 내외가 진짜 부부가 되어 사는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돌이 지날 무렵부터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낳고 불었던 살을 뺀다며 혹독하게 운동을 하더니 예전 아가씨 때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기 시작했죠. 머리 모양을 바꾸고 제가 보기엔 좀 과하다 싶은 옷들을 사입고 외출하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애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젊은 나이에 꾸미고 싶겠지 하고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집에 있을 때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는지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기도 하고 제가 옆에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감추기 일쑤였죠. 그리고 주말이면 어머님, 저 미국 친구들끼리 만나는 모임이 있어서요 하면서 서준이를 제게 턱 맡기고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나중에야 아들에게 들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들 녀석은 그런 아내를 보며 속만 끓였다고 합니다. 한번 싫은 소리라도 하면 며느린 내가 당신처럼 집에만 틀어박혀서 썩어야 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라며 길길이 날뛰니 어쩌지도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 너머로 다른 놈과 시시덕거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개방적인가 보다 하고 아들의 어두운 표정은 단순한 부부싸움 때문이겠거니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유심히 봤더라면 우리 아들과 손주가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끌려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가슴을 치게 됩니다. 손주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며느리의 겉도는 생활은 계속됐고 아들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죠.
저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하루는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타일렀습니다. 아가, 너 요즘 너무 밖으로만 도는 거 아니냐? 진우도 힘들어하고 서준이도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인데. 제 말에 며느리는 네 어머님 죄송해요 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에는 반성하는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는 폭탄 같은 말을 꺼내더군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민이라니? 그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일까요? 뭐? 이민? 아니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진우는 여기서 공무원 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이민이야? 어머님, 진우 씨 같은 능력 있는 남자가 이 좁은 한국에서 공무원 월급만 받고 사는 거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미국 가면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식료품 수입하는 사업을 좀 알아봤는데 이거 하면 대박 날 수 있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업 계획을 세웠는지 미국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댔습니다. 제 아들은 그저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전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멀리 타국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집요했죠. 아들에게는 당신이 안 가면 나랑 서준이만 갈 거야. 평생 아들 얼굴 볼 생각 마. 라며 매일같이 닥달했고 제게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다 우리 서준이 교육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이렇게 아등바등 키우는 것보다 미국 가서 영어 배우고 넓은 세상 보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가서 자리 잡으면 그때 어머님도 저희가 모실게요. 여기서 힘들게 식당 일 그만하시고 미국 가서 저희랑 같이 편하게 사셔야죠. 네? 어머님. 그 사탕 발린 말에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어두운 얼굴, 그리고 우리 손주 서준이의 미래. 어쩌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며느리도 마음 잡고 새 식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나중에 아들네 가서 살 수 있다는 희망, 그 헛된 희망이 제 눈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결국 이민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날 아들은 제게 찾아와 엄마 정말 죄송해요 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전 애써 웃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네 처가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어쩌겠냐. 가서 너희 식구 행복하게만 살면 엄만 더 바랄 게 없다. 며느린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자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한데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는 아들과 손주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이 담긴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30년 넘게 제 청춘을 바친 곳,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눈물 콧물 다 쏟았던 그 가게를 정리하는 날, 저는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제 평생을 긁어모은 돈 전부를 아들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통장에 찍힌 액수보다 제 모든 것을 내어줬다는 사실이 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내외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꼭 다시 모시러 올게요. 금방 자리 잡고 연락할게요. 죄송해요, 엄마. 됐다, 아들아. 울지 마라. 엄마 걱정은 말고 너희 셋만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저는 애써 눈물을 참고 아들 내외를 들여보냈습니다. 비행기가 떠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 지옥 같은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미국으로 떠난 첫 1년은 그래도 간간히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어머님 여기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집도 넓고 서준이도 금방 적응했어요. 라며 전화를 걸어왔죠. 아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바꿔달라고 하면 아 진우 씨요?
지금 사업 때문에 바빠서 밖에 나갔어요. 하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쩌다 아들과 통화가 돼도 아들은 늘 네, 엄마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하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전 그저 타지 생활이 고된가 보다 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년이 지날 무렵부터는 그나마 오던 전화도 끊겨버렸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고 어쩌다 통화가 돼도 며느린 늘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손님 와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 서준이 데리러 가야 해서요. 이만 끊을게요. 아들 목소리 한번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애가 닳던 어느 날부터는 제가 거는 전화조차 받질 않더군요. 그때부터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애가 닳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신호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미국에 간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이제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려던 바로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아들의 그 전화가 걸려온 것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기쁨과 숨겨달라는 그 말에 담긴 불길한 예감이 뒤섞여 제정신이 아니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사람처럼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푹 끓이고 달달하게 재운 소불고기를 볶고 알록달록한 잡채를 무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아들이 좋아하던 밑반찬들을 하나하나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2년 동안 못해준 따뜻한 엄마 밥 실컷 먹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밥 한 끼가 그동안 아들이 겪었을 모든 서름과 고통을 씻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인터넷으로 비행기 도착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LA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는 아침 8시 도착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공항 도착 라운지에 서서 저는 쉴 새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무사히 제품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올 때마다 저는 목을 길게 빼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마중 나온 가족들과 얼싸안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곧 아들을 저렇게 안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곧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 아들의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다른 사람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틀림없는 제 아들 진우였습니다. 아들아? 저도 모르게 쉰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2년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훤칠하고 듬직했던 내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살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고 한때 총기로 가득했던 두 눈은 쏙 들어가 그늘만 가득했습니다. 제대로 감지도 못한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모를 낡고 해진 옷차림은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한 것은 아들의 몸에 남은 상처들이었습니다. 반소매 티셔츠 밖으로 드러난 팔뚝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끔찍하게 남아있었죠. 자세히 보니 헬쑥한 얼굴에도 시퍼런 멍과 함께 날카로운 것에 핥힌 듯한 붉은 상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누구랑 싸우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넘어지기라도 한 걸까?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제 아들의 한쪽 손에는 잔뜩 겁에 질린 우리 손주 서준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 통통하고 귀여웠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바짝 마른 얼굴에 생기 없는 눈으로 아빠의 옷자락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자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아빠의 등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다른 쪽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갓난아기가 낡은 담요에 쌓인 채 안겨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핏덩이 같은 아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전 그대로 공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 요란한 공항의 안내방송 소리가 갑자기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아이고,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꿈이기를, 제발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처참한 아들의 모습은 지독하고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적골인데 제가 정신을 놓고 쓰러져 있을 순 없었죠.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겨우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듬직했던 아들의 몸은 뼈대만 남아 가벼웠고 그 앙상한 어깨가 제 마음을 더 미어지게 했습니다. 아들은 절 보자마자 엄마 하고 부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제게 온몸을 기댔습니다.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고 그 옆모습을 보는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손주 서준이는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할머니가 어색한지 아니면 그간의 고생에 사람이 무서워진 건지 아이는 제 품에 억지로 안겨서도 아빠에게서는 눈을 떼지 못했죠. 그리고 아들의 다른 쪽 품에 안긴 갓난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앙상한 등과 아이들의 조그만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아들의 모습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기가 무섭게 극도의 불안에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누가 보면 안 돼요. 창문 커튼 좀 쳐주세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이 시키는 대로 온 집안에 커튼을 쳤습니다. 대낮인데도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안심하는 듯 긴 한숨을 내쉬더니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들은 제가 차려준 밥도 거의 넘기지 못하고 잠만 잤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혹은 이 끔찍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듯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죽을 끓이고 아이들을 씻기고 돌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이 잠결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때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조금씩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제가 차려준 저녁상 앞에 앉아 밥을 한술 뜨던 아들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죽고 싶어요. 아들은 어린이처럼 엉엉 울며 그 지옥 같던 2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희 모자를 작정하고 속인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원래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놈의 이름이 케빈 강, 한국 이름으로는 강태식이라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놈이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게 되자 며느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한국으로 들어와 어수룩한 남자를 물색했던 겁니다. 그러다 저희 백반집에서 착해 빠진 제 아들을 발견하고는 제 아들과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죠. 한국에서 제 아들을 만나면서도 며느린 그 강태식이라는 놈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든 계획을 꾸몄다고 합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린 사업을 하려면 공동명의 통장이 필요하다며 아들을 속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제 아들은 아내가 하자는 대로 의심 없이 제 돈이 든 통장의 모든 권한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그 즉시 모든 돈을 강태식 계좌로 송금해 그놈의 도박빚을 갚는 데 써버렸다고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며느리에게 따지자 그때부터 그놈들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이렇게 협박을 했다더군요. 너 지금 한국에 전화해서 뭐라고 할 건데? 네 엄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굴러가며 모은 돈 네가 다 날려먹었다고? 너 때문에 너희 엄마 노후자금도 못 모으고 이제 완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네 여자 하나 간수 못해서 미국 땅에서 바람이나 맞았다고? 그 말 할 수 있겠어, 이 불효자식아? 그 말에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를 볼 면목이 없어서 제게 평생의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죽고 싶었지만 어린 서준이를 보니 죽을 수도 없었다고요. 아들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그놈은 제 아들의 돈을 전부 빼앗은 것도 모자라 아들을 강태식 그놈의 식당 주방에서 밤낮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하루 16시간씩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고 손님들이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식당 구석에 기름때 절은 창고방에서 새우잠을 자는 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배가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어수룩한 아들은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둘째 아이가 생기면 며느리가 마음을 다잡고 제게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아들은 어느 날 며느리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으며 우리 아가야?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린 벌레 보듯 아들의 손을 쳐내며 어딜 더러운 손을 대? 라며 경멸을 퍼부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아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누가 봐도 제 아들이 아닌 강태식을 쏙 빼닮았고 며느리 역시 그걸 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태식 그놈은 딸을 돌본다는 핑계로 아들이 살던 집에 버젓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제 아들은 식당에 딸린 그 작은 창고방으로 완전히 쫓겨나다시피 나가 살게 됐다고요. 하루는 우리 손주 서준이가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며 울면서 그 차가운 창고방으로 찾아왔었답니다. 아빠, 나 여기서 아빠랑 같이 잘래. 엄마 무서워. 아이의 그 한마디에 아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차마 그러질 못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방에서 아이를 재울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서준이를 보며 엄마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되찾기를 혹시라도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마지막 기대를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억지로 달래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제 아들의 발목을 잡는 더 큰 불행이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과 떨어져 있던 손주가 며느리에게 모진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은 아이의 몸에 하나둘씩 늘어나는 멍자국을 보고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아이를 그 지옥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거세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제발 그만해! 애한테 왜 그래? 서준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이를 감싸 안으며 울부짖는 아들에게 며느린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손주를 보호하려는 아들의 얼굴과 팔뚝을 길고 뾰족한 손톱으로 핥히고 가슴팍을 마구 때리며 니놈이나 니놈 아들이나 다 똑같아! 쓸모없는 것들! 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다고요. 아들은 맞서 싸우는 대신 그저 자기 몸으로 아들을 감싸 안으며 모든 폭력을 묵묵히 받아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제가 봤던 아들의 몸에 가득했던 시퍼런 멍자국들은 바로 그때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며느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아빠한테 고자질했지? 어디서 버릇없이 일러바쳐? 라며 아이의 그 작은 뺨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아들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 상처는 아무래도 좋았지만 충격으로 울음마저 멈춘 채 제 아빠만 바라보는 아이의 텅 빈 눈과 그 하얀 뺨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붉은 손자국을 본 순간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아, 끝이구나. 이 여잔 사람이 아니구나. 그날 밤 아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에서 손주만 데리고 나갈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짐승 같은 그 여자 밑에 그놈의 핏줄인 이 갓난아이를 두고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아들을 덮쳤다고 합니다. 제 자식 버리듯이 아이도 내팽개치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한 분풀이를 이 약한 아이에게 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결국 아들은 두 아이 모두를 데려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사정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식당 동료가 그날 밤 몰래 비상금을 쥐어주며 탈출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 동료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한국으로 돌아올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곤히 잠든 손주와 담요에 쌓인 갓난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두 아이의 무게가 마치 무너져 내린 세상의 무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지옥 같은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끔찍한 고백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잠든 아들의 앙상한 얼굴과 낯선 잠자리에 들어서도 아빠 옷자락을 꼭 쥐고 자는 손주 녀석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시장 골목에서 땀 흘려 번 내 피 같은 돈,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세월이 며느리와 그놈 때문에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분노의 몸서리를 치다가도 저 때문에 아들이 그 지옥 같은 곳으로 갔다는 죄책감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그날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전화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귀를 찢는 듯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진우 당장 안 바꿔요? 당신 아들 내 딸을 납치했다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서준이는 그렇게 학대하고 내팽개쳤으면서 이제 와서 지 핏줄이라고 어미 행세를 하는 저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침묵에 더욱 약이 올랐는지 며느린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여보세요, 듣고 있어? 당장 내 딸 내놓으라고! 내놓지 않으면 내가 한국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줄 알아? 이 도둑놈의 집구석! 그 악다구니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슬픔과 두려움, 자책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뼈까지 시릴 만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아들의 텅 빈 눈과 온몸의 멍자국, 겁에 질려 말을 잃은 손주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와라. 네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와.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며 숨어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것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 아들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어미로서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든 아들 녀석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헬쑥한 아들의 얼굴 옆에는 자면서도 무언가에 쫓기는 듯 아빠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낑낑대는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어느새 잠에서 깬 아들의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 이제 숨지 말자. 네가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이제부턴 저것들이 지은 죄값을 받게 할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만들게.
제 말에 아들은 저를 올려다보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엄마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제가 다 망쳤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망치긴 뭘 망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고개 들어, 아들. 네 잘못 아니야. 저 나쁜 것들한테 속은 거지. 이제 엄마가 네 앞에 서서 비바람 다 막아줄 테니 넌 서준이 손만 꼭 잡고 있어.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며느리에게 달려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감정적으로만 행동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끔찍한 2년의 세월을 제 아들과 손주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법으로 심판받게 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만 하던 제가 아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핸드폰으로 국제 사기, 이혼 전문 변호사에 대해 열심히도 찾아봤습니다. 수많은 이름과 번호들 속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의 상황을 설명하고 곧장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걸렸던 아이들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아빠 곁에만 붙어 있으려는 우리 손주 서준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낯선 땅에 오게 된 그 갓난아이까지, 비록 제 핏줄은 아니지만 죄 없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두 아이 모두를 제대로 보호하고 끔찍한 기억을 치료해주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자 며칠간 굳게 닫아뒀던 현관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가장 깨끗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서는 어미의 모습이었죠. 며칠간 닫혀있던 현관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서는 길이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마주 앉은 아들은 다시 한번 그 지옥 같던 시간을 털어놨습니다. 변호사는 아들의 남루한 행색과 온몸에 남은 시퍼런 멍자국들을 꼼꼼히 살피며 서류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이 명백한 사기 결혼이자 감금 폭행, 노동력 착취, 그리고 아동 학대가 모두 포함된 끔찍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하나씩 알려줬죠. 가장 먼저 병원에 들러 아들의 몸에 남은 상처들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아들의 탈출을 도왔던 동료와 연락해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녹취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손주 서준이의 상태였습니다. 아동보호기관과 연계된 상담센터에서 서준이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그린 새까만 그림들과 상담 기록들은 그 자체로 끔찍한 학대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갓난아기의 신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는 저희와 동행하여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은 며느리의 아동학대와 방임 행위를 모두 진술하고 위험에 처한 두 아이를 긴급 구출한 후 국가의 안전한 보호를 요청한다고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아들은 법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사람이 되었고 갓난아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안전하게 인계되었습니다. 이제 며느린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한국 사법기관의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준비하며 칼날을 가는 심정으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우리는 폭풍이 오기 전에 길고 고요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우리 가족의 삶을 아주 조금씩 한 뼘씩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들과 손주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2년 동안 내 새끼가 굶주렸을 것을 생각하면
밥 한 숟갈, 국안 그릇도 허투루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결에 "엄마 죄송해요" 하는 잠꼬대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지만 저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에는 억지로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나가 함께 장을 보고 집안일을 시키며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들이 텅 빈 방 안에서 영영 과거에 갇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역시 손주 서준이었습니다. 심리치료를 시작한 아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닫고 있었지만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빠 뒤에만 숨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제 곁에 조용히 앉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온통 검은색으로만 칠해져 있던 도화지에 어느 날 노란색 크레파스로 작은 해님이 그려졌을 때 저는 부엌 구석에 숨어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작은 해님 하나가 제게는 꺼져가던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날도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마침내 변호사에게서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유미 씨가 오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희 예상대로 아마 집으로 바로 갈 겁니다. 저희가 근처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절대 먼저 대응하지 마시고 그 여자가 도착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면 바로 연락만 주세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심장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실에서 손주와 함께 앉아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아들은 거실에서 말없이 서로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기다림으로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정적을 찢으며 현관문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왔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도착이라는 두 글자만 짧게 보낸 뒤 놀란 아들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서준이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인터폰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기억하던 그 예쁘장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오랜 비행에 지쳐 푸석푸석하면서도 증오로 일그러진 며느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최진우, 문 안 열어? 당장 튀어나와! 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수화기를 들고 제 평생에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왜 왔니? 네가 올 곳 아니니까 당장 돌아가. 제 목소리가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뭐? 이 늙은이가 진짜 지금 날 가르치려 들어? 당장 문 열라고! 내 딸 내놓으란 말이야! 저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딸 이제 여기 없어.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너 같은 엄마한텐 못 보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며느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낡은 쇠문이 온 집안이 울리도록 찌그러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 끔찍한 소리에 결국 방 안에 있던 서준이가 으아 하고 자지러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등 뒤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제 아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굳은 얼굴로 제 옆에 섰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악몽에 시달리던 패배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남자의 깊은 분노와 제 아들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의 슬픈 결의가 담긴 눈으로 아들은 굳게 닫힌 현관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전 그저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줬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이 제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놀라 "아들아, 안 된다!" 하고 외쳤지만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굳게 잠긴 문고리를 풀었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발길질을 하려던 자세 그대로 멈칫한 며느리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줄은 몰랐는지 잠시 당황한 며느리는 이내 독을 품은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며느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최진우, 이 배신자! 네가 감히 나한테 이딴 짓을 해? 내 딸 어딨어? 당장 내 딸 내놓으라고!" 며느린 손톱을 세워 아들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예전에 쑥맥 같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싸늘하고 메마른 목소리로 그러나 똑똑히 말했습니다. "네 딸? 네 손으로 때리고 네 입으로 저주하던 내 아들 서준인? 서준인 내 아들이고 네 아들이기도 했어. 근데 넌 그 아이를 버렸어. 아이를 버린 당신한테 엄마 자격 없어!" 그 한마디에 며느린 잠시 말을 잃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더욱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내 딸 어딨냐고 물었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어귀로 경찰차 2대가 소리 없이 들어섰고 차에서 내린 변호사와 경찰관들이 순식간에 며느리의 양쪽을 포위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며느리가 "당신들 뭐야?" 하고 소리치자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정유미 씨, 방금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가 서류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유미 씨,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을 파손하고 최진우 씨를 위협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서해 가서 하십시오." "뭐? 체포? 이거 놓으라고! 최진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며느린 경찰의 손에 붙들려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저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처절한 발악을 저와 제 아들은 현관 앞에 서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에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꼿꼿이 서 있던 아들의 몸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이 드디어 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에 걸친 재판은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힘든 시간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들은 증인석에 앉아 그 지옥 같던 시간을 다시 한번 꺼내놔야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린 결국 한국 법정에서 아동학대와 사기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미국에서의 범죄에 대한 처벌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소송에서 승리하여 서준이의 단독 양육권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저희를 속여 빼앗아 갔던 피 같은 돈은 그들이 이미 흥청망청 써버려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통장 잔고를 봐도 더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제 아들과 손주의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아들은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는 밥 장사밖에 모르니 다시 식당 할란다." 그렇게 저는 시장 한 구석에 다시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백반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고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작은 가게였지만 이 마음만큼은 풍족했습니다. 이제 제 옆에는 듬직한 아들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시청에 복직하는 대신 저와 함께 가게를 꾸리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쏟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밥을 내가고
늦은 밤 저와 함께 마주 앉아 그릇을 닦는 아들의 얼굴엔 예전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손주 서준이의 변화입니다. 굳게 닫혔던 아이의 입이 열리고 이제는 가게의 작은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가게 구석 작은 상에서 숙제를 하다가도 단골 손님들이라도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건 할머니 김치찌개예요. 하고 낭낭하게 외쳐 손님들의 웃음을 자아내곤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손님이 서준이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하고 묻자 아이가 제 얼굴을 보고 쳐다보더니 망설임 없이 외쳤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 같은 요리사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님들 앞인 것도 있고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비싼 상장보다도 값진 제 인생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밥을 푸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며 손님들을 맞는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